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태권부인님이 3개월 만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접속합니다. 그동안은 매일매일 라디오로 애청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함께 해주시는 게 감사할 일이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걸 제 입으로 읽어야 하나 약간 망설여지긴 하지만 제가 픽한 건 아니고 PD님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뭘 저렇게 서서히 길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님. 우와, 이 시간에 시선 집중 많이 하시네요. 역시 청취율 1위 인정. 여기에는 투명인간 더마카도 1등 공신입니다. 뭐 인정할게요. 네. 인정하면 인센티브 주세요. 자, 다음은요. 피디님이 깨알같이 가장 최근 청취율은 7.3%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아무튼 여기에 제 지분도 살짝 후문 있다.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ESS님, 와 김종배님 늘 제 방으로 봤는데 오늘은 아들 밥 먹이면서 라이브로 봅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려고 재외국민 투표하는 거 신청했답니다. 네. 나이 40 넘었는데 늘 해외에 살아서 투표를 못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가 언제죠? 저희가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그거는 22대 총선이라고 포털에 치면 바로 일정이 나오거든요. 제가 선거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되네요. 3월 27일부터. 여긴 좀 일찍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한 2주 남았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해보신다니 제대로 해보신다니 꼼꼼하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거대 양당의 중앙선대위 진영이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옥 이 4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진영을 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른바 3톱 체제의 중앙선대위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특징을 좀 뽑을 수 있습니까? 양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수도권만 뚫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에 따라서 수도권에 출마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3사람을 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서울, 안철수 후보는 경기, 원희룡 후보는 인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정서가 선거표심 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단일 대오 구축에 집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화합에 강조점을 둔 진영을 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바로 이 의도가 먹힐 것이냐 이제 이게 남는 문제고 그걸 이제 풀어야 하는 게 바로 여야 각각 선대위의 역할일 텐데요. 예. 근데 여기서 짧게 짚을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5.18 폄훼 발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요. 국민의힘 공천위가 4차례나 회의를 한 끝에 후보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2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등등을 참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한 대목이 더 있는데요.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요 대목도 함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대목을 강조해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발할 경우 그 대상을 후보로 한정하지 말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한번 넓혀서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어떤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었지만 5.18 폄훼하는 강연회 열어갖고 이른바 3인방 징계 문제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허식 인천시 의장 신문 돌렸다가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탈당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도태우 후보의 5.18 폄훼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발이 아니라 3발, 4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주어로 놓으면 단호한 조치가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겁니까? 물러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건데요. 물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재발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후보여야만 됩니까? 정당 스스로도 한번 좀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00번 님이 사과의 진정성을 왜 당에서 판단하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취재진에게 그렇다.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네. 당장 15일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가잖아요. 네. 거기서 맞닥뜨리는 민심이 1차적인 국민 눈높이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민심을 맞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 등이 이제 경선에 탈락하면서 하위 20% 비명치면 모두 탈락했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가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지금 어차피 경선을 거쳤고 경선 전 단계에서 경선 룰이 어떠냐 저떠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었죠. 근데 아무튼 그것을 수용을 해서 경선에 임했으면 결국은 경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전문건설 공제조합 건설경영 최고 경영자 과정 강연에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 촛불 시위를 거론하면서 사실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가 원체 이 압도적으로 당선돼 큰 흔들림은 없었는데 결국 목적은 나를 흔들려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나 나는 못 건드리고 그다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자랑인가요? 뭔가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일단 이 발언의 근거가 뭡니까?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전향을 했다면서 어디 강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게 근거입니다. 그 전향한 운동권자, 저는 운동권자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그 전향한 운동권자가 누구인지 뭐 모르겠지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2008년과 2016년 두 번의 촛불 시위에 나온 시민이 좋게 100만 명은 헤아렸습니다. 그 두 정권에 걸쳐서 한순간에 100만 명을 동원할 음모 세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의 대중 동원력과 조작 능력을 갖고 있는 음모 세력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을 그냥 멀거니 지켜만 받겠습니까? 그냥 이 반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그 음모 세력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범저 불가였던 데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만했다라는 논리를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지동설이 있었고 천동설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세동설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세동설은 뭐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잖아요. 네.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말들이 국민 통합 이 명분에 맞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뭐 그 사면 복권된 다음에 정치적 발언은 그 좀 상가하는 것 같아서 그랬나 했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잡초 먹는 야마다 료프사님이 결코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은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나 잘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음표를 2개 찍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강릉시 강동면의 한 리조트, 직원 2명이 아이를 안고 출산장려금 5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부터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지원하기로 해 최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낳으려던 계획을 바꾸는가 하면 7년째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던 한 사내 커플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최근 마음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적으로 출산율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직원 70여 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 누구나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부영에 이어서 지금 뭐 두 번째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거금을 주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런 움직임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바람을 전하면서 간만에 삐딱선 한번 좀 타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삐딱선이 있습니까? 네, 지금 부영이나 조금 전 그 뉴스 리포트에 나왔던 이 리조트, 이 두 회사에서 거액의 출산 지원금을 받는 대상 직원이 누구냐면 모두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산 장려금 지급의 취지가 뭡니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기회가 간절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절실성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액의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확인 말씀부터 드리겠는데요. 정규직에게 저런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더 간절한 비정규직에게 더 특화된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이런 특화된 정책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 한 명당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자, 기왕 민간 기업의 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로 민간 부문에서 이런 흐름이 좀 더 빨리 그리고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관의 지원은 좀 더 특화되는 방식으로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한번 병행해 보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왕의 남자 1호 드롭님이 예리하네요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문봉철님은 저출산 과연 돈으로 해결될까요? 사회 구조를 바꿉시다. 박수연님 약 올리기 뉴스 같아요. 정철우님 오늘도 중소기업들 직원들은 우울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3026님 결국 허경영의 공약이 옳았네요. 점점점. 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여야 모두 또 저출생 공약 내놨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1일이었습니다. 전남 광양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올해 47살이 박철수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는데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고 운을 뗀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공표해야 이 여인을 얻을 것 같아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다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공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근무하는 올해 41살의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의 공개 청혼은 청내 방송을 통해서 나갔는데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친 다음에 여성 공무원 사무실을 찾아갔고 결혼 승낙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가 어제 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기는 한데 나중에 이 시의원 사과를 했죠. 네, 공적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사적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일단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알리고 싶은 간절함에 고백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동안 고심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서 머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머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조절이 되지 않는 걸 두고 우리는
사랑의 묘약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이비타임즈에서 이런 뉴스를 전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뭘 어색해. 촌철님들의 반응은 와 극과 극으로 나뉘네요. 네. 까치놀림을 비롯한 많은 분들 공과사 구분 못합니까? 공과사 구분합시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네. 반면에 엽기토끼님은 대단한 용기네요. 축하합니다. 하케님 뭐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러면 상대는 뭐가 돼요? 승낙했대잖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 뭐 극과 극으로 좀 나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한국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보고서 내용에 반대했습니다. 인권위원회 발언이 맞는 거죠? 네, 어제 나온 뉴스를 그 음성 대역으로 잠깐 녹음해서 전해드린 건데요.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노예제 문제를 꺼내는 건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 경계하고자 함, 이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되살피고 되새기기 위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수없이 반복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한번 일어난 만행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거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와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다면 마땅히 지적해야 되죠. 인권의 문제에 차등이 있을 수 없고 선별이 있을 수 없어요. 동의합니다. 아울러 인권의 문제에 상대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노예제를 꺼내려면 저 성노예제를 꺼내고 저 성노예제를 안 꺼내려면 이 성노예제도 꺼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로 접근하는 것도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인권 문제는 흥정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걸 인권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유령님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단호하게 좀 보내주셨고요. 네. 이래저래님도 와,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라고 좀 물어주셨고요. 앤드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반일 문제가 아니라 친일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좀 보내주셨고 토토로님, 잊게 하려는 자들이 많으니까 자꾸 꺼내서 잊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의견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이제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꾸 성노예제 문제를 꺼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노예제 문제를 꺼내면 또 정치적 유불리가 갈린다라는 어떤 또 생각을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노예제 문제, 인권 문제를 꺼내는 게 왜 정치적으로 갈림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게 만약에 정말로 발생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게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인권위원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부릅더니 숲이었어 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일기장에 적읍시다. 그리고 저런 분들이 진짜 입틀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근데 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행동, 수요 집회에 가서 맞불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들이 갈수록 나타나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참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마무리하죠.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